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루이 경주마입니다. 지난 연말에 이어서 이번 한 주간 또 이제 또 MC를 맡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번 한 주도 또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모았던 밸류 프로그램이 오늘 뭔가 윤곽이 드러났는데 우리 시장에 사실 좀 많은 변화가 좀 있긴 있었죠. 그래서 일단 기대했었던 강제적 대책과 강력한 세제 혜택이 사실 내용에 좀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PBR 관련주들 역시 서로 좀 다른 어떤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부분 한번 우리 기수님들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일단 오늘 지수 상황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은 기대를 모았었죠. 이제 기업의 밸류 프로젝트에 세부 윤곽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좀 많이 이끌었었는데 이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죠. 이에 따라서 시장에 좀 많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세 분께 한 분 한 분씩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황현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사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하도 사실 주식시장에서 세론에 대한 공포심을 사실 좀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세론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전망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좀 유의미한 강제성을 띠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도 사실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발표는 오늘이었지만 관련 내용이 사실 어제 다 공개가 일부 다 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초가부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지주들 위주로 좀 매물이 좀 많이 쏟아졌고 그 외에 저PBR 주식으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오늘 좀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막판에 조금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사실 그동안 워낙에 많이 이쪽으로 좀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었죠. 외국인들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락이 조금 가슴 아프실 수는 있지만 조금은 반등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나왔던 내용 자체가 단기적인 전망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호흡을 가지고 진행되는 전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한동안 뒤로 제쳐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떨어졌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 중에 이제 어떤 한 테마가 등장을 하게 되면 그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우후죽순 올라가다가 이게 실체화되고 구체화되면 정말로 이제 옥석을 가리고 난 이후에는 정말 좋은 주식들은 정말로 이제 텐백어 가는 종목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조정할 때 포트폴리오 조정 잘 하시고 좋은 종목 잘 골라내시면 또 좋은 재료가 될 수 있을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오늘 뭔가 꽉 나와주길 바랬는데 네. 뭐 전반적인 부분들이 사실 장기적인 어떤 전략들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사이트 좀 길게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 우리 박종훈 팀장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미국 시장을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미국 시장은 정말 환호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과거에 메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단 하루에 200조 원이 넘어가는 그러한 시총의 어떤 변화를 주면서 이제 가장 랭크 1위를 좀 찍었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그걸 또 갈아치웠거든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과열화되어 있고 많은 분들께서 또 기대감이 그만큼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로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또 성장 동력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약간의 좀 이벤트가 좀 부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도 지난 소비자 물가지수 보게 되면 약간의 좀 변동성을 좀 주게 되면서 이거 생각보다 물가가 좀 빨리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 자체도 좀 늘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시장의 어떤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나오는 또 PCE 발표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드렸던 밸류 프로그램에 약간의 실망성 매물이 좀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나 한국 전반적으로 약간은 좀 주춤하는 그런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얼만큼 좀 장기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겠지만 단기적으로 어떻게 좀 끌고 갈까가 시장의 좀 관건일 것 같고 이번 주 경주마와 함께 이런 부분 좀 팔로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 주 움직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은 관심이 좀 모였었던 만큼 이번 주에 우리나라 시장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박현선 팀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황 팀장님이 국내 시장 얘기해 주셨고 우리 박종훈 팀장님이 엔비디아 얘기해 주셨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목요일 날 우리가 확인을 했을 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셀 오늘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넘어가는 시기에 금요일 날 셀온이 아니고 그렇다면 월요일 날 맞는 26일 오늘 입장에서 밸류 프로젝트 세부안 발표할 때
이번에는 세론이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장이 너무 좋거든요. 보시면 일본 신고가, 대만 신고가, 중국도 밑에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다 신고가입니다. 이게 코리아 증시만 왜 매일 세론을 걱정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그게 아니게 시장이 반응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아침 시초가부터 좀 빠지는 게 특히 자동차, 금융, 은행주들 보시면 좀 살벌하게 빠졌죠. 그런데 오늘 장 끝나고 제가 사실은 최근에 매매할 때는 저 장 시작할 때 수급을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체 시장의 수급을 보는데 오늘은 안 봤어요. 왜냐면 종목이 먼저 빠지니까. 그리고 오늘 장을 끝나고 외국인 수급을 열어보니까 어떨 것 같으세요? 외인이 1,100억 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물도 2,300억 샀고요. 그러면은 누가 세론을 한 것인가 싶어요. 올린 건 외국인이라고 다 이해하시잖아요. 네. PBR 종목들은. 그런데 외국인들은 여전히 사고 있다. 그리고 기관도 그럼 기관이 판다라고 생각했는데 기관 800억밖에 안 팔았어요. 거래소에서.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거래가 얇을 때, 즉 매수호가가 얇을 때 아침에 덜어놓는 수급 자체에서 웬만한 종목도 보면 밑골이 달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오늘 하루만으로 이런 정책에 대한 효과를 판단하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외국인들은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 외인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은 하이닉스가 많았거든요. 목금요일은. 근데 이게 지금 넘어올 때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과연 AI, 인공지능에서 저 PBR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맞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이따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오늘 좀 이제 지켜봤었는데 만일 이게 정말 큰 실망이라고 했었으면 물량이 나왔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외국인들도 매수가 들어왔고 또 작년에 선물 매도가 되게 많이 들어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선물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뭔가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해석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들 그래도 이제 이탈을 그렇게 크게 하지 않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 혹은 이제 이번 주 정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투심을 좀 악화시킬 수 있을 만한 요인이 될까요? 우리 팀장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멘텀이 없는 것 자체가 좀 악화시킨 요인인 것 같아요. 결국은 주식이라는 게 매수를 해야 올라가잖아요. 결국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아무런 게 없으면 그냥 주가는 그냥 줄줄줄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하는 주식 중에 어떤 게 센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간 조정하는 주식들을 세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모멘텀이 조금 전반적으로 좀 이제 엔비디아 실적도 끝났고 밸류 프레임 발표했고 이번 주에 PC가 발표하긴 합니다만 뭐 숨 죽이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도 일정 부분 반등했다가 이제 조금 이제 안정화된 국면이 나왔는데 뭔가 이제 주가를 확 이끌 만한 이제 무언가가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주식시장에 좀 안 좋은 요인이면 안 좋은 요인일 수도 있고요. 또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에 사실 조금 괜찮은 섹터들, 요즘에 주력 섹터들 한 4-5 개에서 종목 하나씩 깔아놓고 하나 튀면 매도해서 또 떨어진 거 사고 이런 식의 수익 매매하시는 분들 성과가 제일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지수 ETF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재미없을 아마 한 주가 아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변동성들이 아마 이제 오늘 밸류 프레임 발표했기 때문에 내일은 또 내일만의 또 우리나라 고유 특색의 색깔을 좀 보여줄 것 같은데 오늘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가 결국은 바이오가 됐거든요. 결과적으로. 네, 결과적으로 신약 특히나 좀 많이 우리가 안 봤었던 신약 섹터들이 오늘 많이 사실 뛰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구체화됐을 경우에 그제서야 좀 사실 이제 바이오 신약 쪽에서 좀 모멘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 호재를 타면서 오늘 메지온이라던가 다른 그쪽에 있는 이제 항암제 관련 섹터들이 오늘 좀 강하게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시장은 죽지는 않았다. 다만 그 안에서 시장의 자금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일본의 밸류 프레임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뭔가 새 돈이 들어와서 섹터들을 사주는 다양하게 사주는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기존에 잘 가는 섹터들을 패가지고 안 갔던 섹터들을 올라가는 그런 시장들이 여전히 좀 진행되고 있는 좀 안타까운 흐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시장 K 증시라고 좀 인식을 하고 보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좀 호흡을 맞추면서 좀 지금은 좀 트레이딩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좀 더 주도주가 조금 더 명확해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이제 좀 진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했던 애들이 또 네.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바이오가 최근에 좀 재미가 없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네. 예전에 또 영광 있는 업종이 맞습니다. 바이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팀장님께서 이제 좋은 이제 업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거 실망 매물이 조금 몰릴 수 있는 이제 업종을 좀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박현상 팀장님 이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 오늘 많이 빠진 섹터가 첫 번째 타깃이 되긴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처음에 실망이 자체가 나온 거. 일단 지금 입장에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지금 작년에 정부에서 배당 선진화 정책 때문에 배당기를 변경한 업종이 가장 많은 쪽이 현대 기아차랑 그리고 은행주거든요. 그럼 오늘 두 섹터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론이라는 게 맞다면은 28일 날, 29일 날이 자동차와 은행주의 그 배당락이 겹치는 좀 시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미리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그 전까지 보유를 하고 그날까지 보유를 한다면은 한번 팔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그런 섹터는 대부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그 분기 배당 얼마 안 될 수도 있어도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오히려 배당락이 겹치는 28, 29에 겹치는 자동차 은행 섹터가 미리 그걸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섹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익이 매우 단단하고요. PBR이 아직도 0.6배대입니다. 은행은 지금 0.4배밖에 안 되고 아직도 올라와도.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밸류 프로젝트의 가장 수혜를 입을 수 있었던 업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모멘텀 소멸 때문에 가장 악재 혹은 안 좋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그 배당락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물량 자체를 우리가 트레이딩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황 팀장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어요. 지금은 그냥 내가 이걸 들고 있다 이러면은 소외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 소외만 됩니다. 소외만. 그렇기 때문에 만약 100주가 있으시다면 뭐 조금 올라갈 때는 한 30주 정도 덜어내고 다시 빠지면 30주 다시 채워놓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 전략이 가장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오늘 좀 아이러니한 부분으로 이제 공기업 관련주들이 올랐어요. 그러니까는 그건 좀 이따 말씀을 하겠지만 조금은 강제성이 있는 섹터가 좀 더 강할 것 같고 이거죠. 그래서 오늘 민간의 약간 어떤 자율성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 이런 시장 자체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게 보고 왔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전반적인 부분이 뭐 꺾였다라고 보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뭔가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들어간 물량들이 다시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확 이끌고 가는 업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투자에 좀 주의를 하고 좀 스윙으로 돌리는 게 지금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는 기업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섹터 우리가 좀 많은 게 지금 나오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추가적으로 혹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것 중에 이건 우리가 좀 지금은 빠지지만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섹터 있으면 우리 박종훈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섹터라기보다도 사실 저는 이번 밸류 프로그램에서 기업단에서의 어떠한 의견을 좀 내놓았는가 과거부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뭐 PBR 저평가주가 되었던 그 기업들이 앞으로 PBR이 어느 정도 뭐 1까지 뭐 올라가고 어떤 그러한 라인을 정해놓고 올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이제 현대차나 이러한 기업들 좀 보게 되면은 주주 재고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확 이제 돈을 좀 풀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단의 어떤 공시 또는 그러한 어떤 기업의 그런 액션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저는 이번에 그 밸류 프로그램을 좀 보게 되면서 내심 처음에 좀 걱정을 했어요.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게 어느 정도 좀 자율적으로 기업단에서 좀 자의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좀 취해야 이게 정말 시장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 걱정 자체가 뭐냐면 지금 이제 고금리 상태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 PBR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대기업들이 뭐 많이 있고 그다음에 현금흐름이 좋은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자율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자금 조달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약간의 정부의 이러한 뭐 규제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약간의 이러한 정책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 때 정말 이걸 인센티브화 또는 뭐 장려책으로 만약에 한다면 지금의 이러한 거시경제 상황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단에, 그러니까 섹터별로 좀 보기보다도 기업단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전달해 줄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진짜 어려운 게 기업의 자율로 맡기면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뭐 인센티브를 좀 확보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오늘 그게 뭔가 눈에 띄게 안 나왔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네. 자료를 보니까는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9월 달이잖아요. 그죠? 좀 약간 떨어진 거가 있어요. 그런데 주말 사이에 뉴스 플로우 살펴보시면은 아시죠? 지금 뭐 운용사들에서 지금 밸류 관련한 ETF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나올 텐데 오히려 그 ETF에서 힌트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우리가 ETF 상장할 때 거기서 구성 종목 NAV라고 그러죠. 나부를 열어보시면은 그 안에 그 구성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전에 추종할 수 있는 벤치마크 지수가 나오고 지수에 포함된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경주마 시간에서 이게 이 종목이 들어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단 운용사에서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신 분들이 그 배당 성향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벤치마크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종목 셀렉션을 하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자료를 좀 보니까는 그 정부에 내놓은 자료가 이거죠. 투자 지표 설명, 약간 인덱스화 돼 있는 보니까 PBR, PER, ROE,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5개의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5개를 가지고 아마 믹스를 할 겁니다. 아마도. 그렇죠. 그 지표를 물론 주식을 오랫동안 업을 했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5가지 용어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좀 굉장히 좀 친숙하긴 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최근 자료에서 살펴본 거를 종합을 해보니까 현금 자산이 좀 많으면서 배당 성향이 높은데 ROE가 높으면서 PR이 낮은 뭐 이런 식의 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많이 좀 퀀트적으로 많이 했었던 그런 작업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그런 작업들을 해보시는 것도 그리고 거기서 한 10개 정도가 추려지면은 그 안에서 제 오늘 보니까 느낌상 이거거든요. 그 추려진 종목들에서 성장성 있는 것들은 가요. 싼 종목들에서. 그런데 성장성이 없이 그냥 싸기만 한 종목들은 안 가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10몇 년 동안 우리 시장이 그래 왔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싼 종목들에서 성장성, 뭔가 없던 어닝이 나올 때 그때부터 주식은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지금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시대 정신을 좀 보면서 좀 싼 종목들을 지금 트래킹하면서 좀 소팅해 놓는 이런 시간도 저는 굉장히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내일 상장을 하나 합니다. 그렇죠. 코엑트 자산운용에서 그 삼성 이제 액트 자산운용에서 하는데 사실 사이즈가 얼마큼 될지 사실 잘 모르고 사실 예상되는 포트폴리오가 사실 조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다 대기업들만 사실은 있습니다. 뭐 은행주 있고 삼성전자 있고 지주사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내일 요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는 한번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박사님이랑 좀 동의하는 게 우리가 옥석 가리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옥석 가리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리포트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 중에서도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 또는 똘똘한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를 사더라도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를 사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투자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밸류업은 뭐 오늘 하루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사실 오늘 은행주 많이 빠졌던 거는 이 배당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그 주주 확정이 좀 있잖아요. 29일 날 그것 때문에 좀 좀 과하게 밀렸던 영향도 좀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은행주들이 진짜 이제 오랜만에 큰 상승을 하는데 특히나 이런 중후장대 업종이 좀 크게 밀어붙일 때는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히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개선폭들이 좀 많이 나오는 업종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주는 또 배당까지 많이 몰려 있어가지고 이게 참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이 중장기적으로 뭔가 잘 어우러져가지고 증시는 결국 우상향으로 갈까요? 이걸 기대해봐도 될까요? 우리가 상반기 산 넘어 산이죠 사실. 뭐 변수는 계속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또 방심하고 있다가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나올 거고 그다음에 좀 지금 미국 주식도 사실 과한 탐욕 상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휘청거리면 결국은 주도주가 휘청거리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2등주, 3등주 그리고 한국 증시도 다 아마 휘청거릴 겁니다. 그런 변동성들은 충분히 있을 거기 때문에 계속 계좌 관리, 리스크 관리 당장 엔비디아가
당장 오늘 고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2016년, 17년도에 그때 당시 데이터 센터 엄청 확장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2배 정도 올랐을 때 그때 OP 마진이 제가 한 70% 정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6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주가 고점은 더 일찍 나왔습니다. 사실. 네, 엔비디아 삼성전자의 주가 실적 고점은 2018년도였지만 주가 고점은 2017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일 수 있다. 다만 우리가 AI 시대가 가는 데 있어서 아직 갈 길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 정신이 우리가 아직 AI라는 뭔가 컨텐츠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확 보기에는 아직 조금 먼 감은 좀 있거든요. 우리가 전기차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이제 주변 쉽게 볼 수 있을 때 고점이 나왔던 것처럼 아직 AI 콘텐츠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디바이스 AI가 이제 엣지 디바이스까지 빠져서 스마트폰까지 정말 들어오는 시기가 사실 내년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올해도.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해볼 만하다 생각을 좀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반적으로 사이트를 좀 길게 가져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밸류업 가지고 이제 뭔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시간 좀 지나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들어가서 이제 섹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섹터들 중에 저도 좀 궁금하긴 한데 다른 섹터들의 예전에 비해서 이제 증시가 좀 소외됐다는 느낌이 드는 로봇주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두산 로보틱스에 이어서 이제 대여 IPO가 이제 예정되어 있죠. 이제 그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데. 어쨌든 낙폭과대 관점에서 이제 로봇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박종훈 팀장님 혹시? 예, 로봇 산업 사실 국내에서는 정말 몇 달 전에 이렇게 크게 이제 상승을 했어요. 전반적인 섹터가 상승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일본과 미국과 모든 로봇주들을 한번 전부 다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국내에 그러한 어떠한 로봇 섹터가 이렇게 상승했을 때에 다른 나라들은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정말 로봇주의 거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다 조용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지브라 테크놀로지나 아니면은 일본의 화낙 같은 그러한 기업들도 사실 엄청 조용했거든요. 오히려 뭐 조정을 주고 있었던 그런 시장이었고 그게 장기적으로 좀 이어졌었던 것이 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약간의 반짝 이렇게 물론 뭐 두산 로보틱스라는 그러한 이제 큰 굴지의 기업이 또 상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온기가 좀 퍼져나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지금은 사실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AI와 로봇의 그 결합은 우리가 뭐 누구나 의심치 않는 그러한 전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단으로 우리가 옥석가리기를 좀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개 종목들이 뭐 하한가를 맞는 그러한 뭐 사태도 좀 일어났기 때문에 약간의 좀 과열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들 실체가 명확하진 않지만 주가가 뭐 과도하게 좀 올라갔던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외에 정말 실적이 기업에 녹아들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그러한 어떤 미래 산업 성장의 핵심 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씩 모아두고 공부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확실히 근데 로봇주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는 이 실체라는 단어, 이제 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실체와 이제 연관성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급등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 이제 상승세에 올랐던 에브리봇이 하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갑작스러운 하락 때문에 이제 사채에서는 뭐 별다른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로봇 분야가 어쨌든지 간에 미래의 유망한 섹터이 확실합니다. 뭐 지금 테슬라도 계속 이제 좋은 로봇을 이게 개발하고 있는 만큼 유망하긴 하지만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생활로 오기엔 조금 너무 먼 미래다라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선뜻 사실 이걸 좀 비중을 몰아서 투자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가운데 관련주의 급등락이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는 있지만 이 상황을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우리 박현상 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공시가 나왔는데 에브리봇 하한가에서 거래소 조회 공시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특별하게 이유가 없다라고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수급적인 이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을 봤을 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즉 시장이 오늘 그래도 새로운 느낌이 혹은 시장에서 조금 하방 압력이 있다면은 많이 오른 종목을 먼저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수급적인 부분으로 로봇주가 빠졌다라고 보니 맞아요. 그런데 에브리봇 하한까지만 다른 로봇주는 지금 특별하게 추세 개진 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다른 성장성 섹터 대비해서 기술적으로 어떤 굉장히 플랫했어요. 사실은 많이 안 움직였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로봇주가 끝나간다, 더 간다라고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로봇주는요, 제가 매매를 좀 해보니까는 일단 대장주가 좀 나타나야 되고요. 대장주의 시기는
어떻게 우리가 패시브성이 갈 땐 두산 로보틱스가 대장주가 갔었고 아니면은 한 최근 2, 3주 전부터 에브리봇이 갑작스럽게 가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좀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결이 보이면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에브리봇이 하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아니고 다른 뭔가 대장주가 좀 나와야 될 거고요. 왜냐면은 근데 올라갈 때 기본적인 스킴은 뭐냐면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어떤 AI 가전을 한다라든지 AI 어떤 한다라든지 그런 삼성의 일정에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보기엔 특별하게 뭔가 매매 플레이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투자하기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즉 내가 만약에 들어갔다가 소위 차트가 깨져서 좀 마이너스 10%, 15% 떨어지게 되면은 불안해하는 이유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빠지면 어떡할까 불안감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그럼 내가 이게 그렇다 인정을 하면은 그만큼 거래가 붙을 때 들어가야 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편하게 말씀드리면 다 빨갛게 물들 때 다 오를 때 그러면은 그 섹터를 쳐다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하더라도 늦지 않으니까는 지금은 각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신다면은 추후 매매하실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조금 이건 뭐 별개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 오면서 잠깐 좀 생각이 들었던 게 앞으로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합종 연행이라 그래가지고 많은 기업들끼리 뭐 제휴를 한다든지 협업을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그 여러 매크로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사실 뭐 자금 조달이나 여러 이제 운영에 있어가지고 힘든 즉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많은 대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AI의 어떤 이 생태계를 점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M&A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어찌 보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내가 싸게 그 기업의 어떤 지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절호의 찬스가 될 수도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에 있는 많은 뭐 이미지 생성이나 아니면 AI 관련된 또는 로봇에 관련된 여러 기술 인력을 좀 가지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 자체가 이러한 약간의 흐름도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이게 기업들이 이제 우리 박현선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밸류가 나오려면은 판매를 해서 이제 실적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데 사실 이거를 개인들이 사지 않거든요. 보통 대기업들이 보통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이 상품을 사면서 그걸 또 새로운 상품화 시켜서 이제 고객들한테 파는 구조인데 아직까지 그런 어떤 이제 구조 자체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대기업 삼성 특히 삼성 말씀하셨는데 삼성에 대한 어떤 이런 라인을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시간은 필요한 분명히 이제 업종이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뭐 로봇의 어떤 투심에 대한 얘기는 되게 많이 나오죠. 이런 가운데 방산주가 조금 그래도 이제 은근히 또 올라오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신고가를 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아니면 LIG 넥스원 이런 호재만반이 방산주에 올라타는 전략이 어떤지 우리 황현 팀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산주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다 들어올 수 있는 사실 뭐 주력 섹터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방산주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한테는 사실 지금 계좌는 아주 좋은 상태이겠죠. 더군다나 최근 사실 중동 쪽에서 이제 좀 호재들이 사실 많이 좀 들려오고 있죠. 웬 중동이냐 뭐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실 텐데 뭐 이제 그쪽 이제 워낙에 좀 내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단편적으로 사우디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요건 사실 제 개인적인 진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시나리오인데 사우디가 네옴시티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그 도시를 사실 방어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세워만 놓고 있으면 그 사우디에 대항하는 그 부족들을 감당하려면 무기도 굉장히 좀 많이 방어 체계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무기를 사주겠느냐 아니면 질 좋고 값싼 한국 무기 사주겠느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도 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사실 한국 쪽 방사는 좀 중장기적인 수혜가 좀 있지 않을까. 사실 지난 우리 아시안컵에서 사우디가 우리나라한테 지고 나서 축구 졌는데도 사준다고 막 이야기 막 우스갯소리 들렸었잖아요. 근데 사주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반농담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LIG 넥스원이나 이런 방산주 쪽은 우리가 뭔가 주력으로 뭐 계좌를 전부 다 몰빵 쳐서 우리가 다 살 수는 없는 섹터이긴 합니다만 정말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사실 변동성이 그렇게 엄청난 종목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걸 계속 수주를 받고 실제 계속 쌓여가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특히 이런 중후장대에 달리는 말들은 한번 해보실 만하다. 뭐 최근 여기는 빠져있지만 뭐 풍산 같은 주식들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관성을 탄 종목들은 그 추세대로 가는 성향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추세 추종 관점에서도 충분히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밸류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게 밸류가 명확하고 실적이 명확한 기업들로 좀 많이 그렇습니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도 공기업 관련주들도 주가가 좀 괜찮았거든요. 뭐 직접 이제 옥석가리기가 만들어지면서 밸류 프로그램에 이런 공기업 관련주를 넣자라고 하는데 결국 이것도 공기업은 돈을 못 받을 리는 없으니까 공기업한테는.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바로 다음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M7 누군가가 만들어서 굉장히 핫했던 이 M7 용어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 미국에서 M7 용어에 대한 희비가 좀 많이 엇갈리고 있죠. 그래서 뭐 AI5 뭐 매일매일 용어가 나와서 뭐 하나 거의 얻어걸레라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AI 섹터를 제외한 기업들이 이제 M7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애플이나 뭐 테슬라나 알파벳 같은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우리 박정훈 팀장님 한번 의견 좀. 네, 지금 뭐 미국의 엔비디아가 이러한 밈을 봤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엔비디아라. 네, 미국이 이제 아메리카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됐습니다. 네, 이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정말 뭐 하늘을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뭐 애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애플 뭐 알파벳 많이 투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에 약간의 좀 조정을 주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재미가 없는 그러한 시장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좀 보게 되면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뒤에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마땅히 생각나는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그냥 뭐 단순히 그냥 뭐 미국에서 이제 대선, 뭐 11월에 있는 대선을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멀리 본다면 또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이게 금리 인하가 한 6월 달쯤에 있을까, 뭐 7월 달쯤에 있을까, 뭐 이러한 많은 예상이 좀 있는 상황. 여기에 앞서서 박현선 차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그 피어 앤 그리드 봤을 때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거든요. 그러니까 극도의 탐욕 구간입니다. 네, 그만큼 좀 과열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또 투자 아이디어를 좀 봐야 될까를 구심했을 때 마땅히 우리가 어떤 과거의 그런 기대감을 그대로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가 지금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이제 테슬라와 같이 뭐 어떤 산업에 대한 둔화, 성장률에 대한 둔화가 정말 때려맞는 그러한 상황이 좀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너무 많이 올라왔던 이런 반도체 몇 개의 종목들은 또 이제 과대한 낙폭을 또 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적인 그런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M7이라고 해서 뭐 전체적인 어떤 과거는 뭐 같이 갔지만 이제는 약간의 기업별로의 어떤 호재성 기사로 인해서 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뭐 M7 하면서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테슬라, 애플, 알파벳 세 개를 한번 보니까 AI를 안 한 기업이네요. AI에서 직접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제품들이 안 나오고 있는 기업인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또 AI가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지금 핫 이슈인데 요 바로 전에 정말 핫 이슈였었던 우리 전기차 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 하락폭이 조금 깊어지고 있죠. 뭔가 쉽게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최근에 보니까 전기차 스타트업이었었던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기업들 특히 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상폐를 냈을 때 이런 공포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전기차 관련주의 하락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감당을 해야 될지 이 부분 우리 박현선 팀장님. 네. 일단 전기차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최근의 이유는 보급률 그리고 원자재 가격 그리고 IRA에 대한 우려감. 이건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국내 비단 우리의 양극재 회사의 셋업체들뿐만 아니고 테슬라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이유가 하나하나씩 해결되는 거는 대부분 하반기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니 하반기로 갈수록 시총 순위가 어떻게 바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총 빠질 때 시총 순위가 뭐가 들어왔냐면은 S&P 500 기준으로 7위로 올라온 게 버크셔가 올라왔고요. 그리고 8위로 올라온 게 일라일 릴리고요. 10위로 올라온 게 브로드컴입니다. 그러면은 각각 다른 버크셔의 같은 경우는 금융섹터 내에서 좀 싼 종목에 일라일 릴리 같은 경우는 성장이 굉장히 센 종목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AI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실적, 성장, AI가 엔진이 붙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종목들을 성장을 강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즉 그러면 테슬라도 성장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1월 전후 될 것 같습니다. 대선 이후에. 그렇게 되면 모든 불확실성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전에라도 한 번씩은 불을 뿜을 가능성이 큰데 지금 아직 2월 26일이다 보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조금 시기를 늦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투자라는 게 요즘은 단기 매매 많이 해야 되는 말씀하시긴 하지만 중기 투자도 투자거든요. 그래서 좀 올해 중반기, 하반기를 좀 보는 넉넉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전기차에 대한 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하반기 정도 되면은 이제 뭔가 좀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전기차 수요 감소 뭐 이건 비단 자동차 섹터뿐만 아니고 이제 2차 전지 쪽에 악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자재 가격이 몇 개월마다 좀 이제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분간 어쨌든 이제 전기차 수요에 대한 침체 가능성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보는지 이 부분 우리 박준 대표님부터. 예, 지금 앞서서 뭐 전기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몇 가지 좀 첨언을 좀 해드린다면 이번에 이제 리비안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마이너스 30% 하락했습니다.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급락했던 요인을 보게 되면 뭐 물론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정말 하향 조정하게 되면서 2024년 정말 암울한 가이던스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어떤 라인업을 이번에 추가를 했냐면 R2라 그래서 이코노미 라인, 그러니까 소형 USB의 차종을 이번에 우리가 출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소형 전기차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비아디에 대해서 점유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가격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러 단가에 대한 어떤 하락,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봤었던 그런 실적이나 어떤 매출의 성장률 자체가 앞으로도 이게 그대로 우리가 스며 들어갈까라는 점에 있을 때는 당분간은 이러한 경쟁률 싸움에서 약간의 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의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성장세 자체가 과거보다는 지금 둔화가 됐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리튬 시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번에 미국 실적 발표를 보면서 제가 좀 봤는데 알버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예, 알버말이라는 기업이 리튬 시장에서 그걸 이제 원자재에서 사고 팔고 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에서 가이던스도 내놓고 어찌 보면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원자재의 어떤 가이던스를 그대로 내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알버말조차도 2024년에 실적에 대해서 가이던스에 대해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알버말이라는 기업 때문에 전체적인 뭐 배터리 산업이 둔화가 될 것이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한 기업들 자체도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기업의 어떤 가이던스 자체가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실적의 어떤 일개 기업이지만 이러한 기업의 실적 발표도 우리가 한쪽으로는 좀 가지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좀 시장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리튬까지 얘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궁금한 거 또 이제 하이브리드 쪽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에 대한 매출이 좀 줄어드니까 그 자리를 하이브리드가 치고 나서 커버링 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가 계속 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오늘 밸류업 이슈로 인해서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국내 자동차 섹터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수요 증가했다는 호재. 그래서 과연 이 자동차 관련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쪽이 주가의 어떤 구원 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이 어떤지 우리 있을지 한번 우리 황현태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 전기차가 너무 이제 좀 날씨 변동 때문에 뭐 이제 연비가 좀 안 나온다는 평도 좀 많았었고 뭐 북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주변 평을 좀 많이 들어보면 하이브리드가 답이다. 지금 당장은 하이브리드가 답이다라는 평도 사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더라도 그래서 뭐 최근에 많이 구입하시는 게 그랜저 하이브리드라던가 그런 차량들을 좀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현대기아차를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든 또는 성장주든지 간에 빼놓고 얘기할 수는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이 끝나고 나면 결국은 다시 또 키는 성장주가 지고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저평가이면서 성장주를 교집합으로 만족할 수 있는 종목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중에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정말 큰 물량들을 세게 사줄 수 있는 종목들 더 교집합을 해본다라고 하면 대형주 단에서는 사실 현대차, 기아차만한 게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주가 하락이 있긴 했습니다만 타 종목 대비해서 하락폭도 좀 약했고 또 되돌림이 나온다라고 하면 또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어느 섹터에 다 껴맞춰도 될 수 있는 유틸리티 종목이 현대 기아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는 더 크게는 또 자동차 섹터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친환경차, 그러니까 친환경 차량 카테고리에 묶여져 있는 전기차부터 시작해서 이 카테고리가 여전히 10% 내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30%까지 될 때까지
아직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성장주로 판단할 수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들은 이번 사실 뭐 앞으로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현대기아차만큼 마음 놓고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현대기아차가 이제 좀 밀린다 하더라도 네. 마음 놓고 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걸 주셨는데 그럼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 박현산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현대기아차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좋게 봐야죠. 좋게 보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오른 거 맞아요. 올랐고 과거에 뭐 아직도 지금 PBR이 0.6배밖에 안 되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내연기관 종목이 아직은 전기차 전환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작년에 안 간다 했을 때 논리는 이것 때문에 안 간다 했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실적으로 본격적인 스타트는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작년의 논리였고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왔던 논리는 저 PBR, 즉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 때문에 싼 종목을 외국인이 사는 움직임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믹스가 돼야지 저는 대세 상승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현대차 기준으로는 우리가 3년 전에 있었던 그 지수 가격대까지. 그런데 지금 그 과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런 종목들을 꼭 지금처럼 올라와 있는 시기에 더 간다 그랬다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매일 욕을 하셨거든요. 가다 말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입장에 저도 오늘 사실은 오늘 몇몇 투자자분들한테 현대차 어떻게 할까 질문 많이 받아서 하는 말씀 드리는 말씀.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아까 우리 은행주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때 종목에 따라서 조금 물량 늘리기 혹은 매매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게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지금 여기서 세론이 본격화돼 가지고 그 지금 저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참 2,700 넘기 힘들다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금 지난주까지만 해도 2,700이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 지금 오늘 2,647포인트입니다. 또 50포인트 올라야 돼요. 그만큼 국내 증시 자체가 좀 그 허들을 넘는 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대시가총액 상위주가 지수 밀리면 더 밀리거든요. 그러면 박스 상단가 일단 지금 올라와 있던 자동차주로 봤을 때 만약에 이제 제가 고점을 정확히 맞추진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100주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물량을 조금 줄였다가 빠질 때 다시 사는 이런 매매 플레이를 조금 저는 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좀 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논리를 정확하게 되는 시기는 몇 달 후가 될 겁니다. 몇 달 후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는 것도 일종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화끈한 매매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매도할 때 확 매도하고 매수할 때 확 매수하는 게 좋아하시는데 이게 먹힐 시장이 있고 먹히지 않는 시장인데 그렇죠. 지금만큼은 좀 아닌 것 같다. 맞아요. 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부를 덜어놔서 이제 또 다른 업종으로 투자하면서 포트폴리오 나누는 게 사실 주식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맞아요.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업종 친구가 가지고 있는 상한가 같다 되게 배 아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 업종으로 너무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좀 포트를 나눠가지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게 밸류 프로그램의 기대감이 어쨌든 좀 식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근데 뭐 장기적으로 가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증시를 좀 부양할 분수령이 29일 날 CPI가 이제 이미 발표되고 나서 이제 PCE가 발표가 되는데 미국의 현재 소비 상황이나 PCE 같은 쪽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의견 우리 박종훈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PC 지난 CPI 정말 모든 분께서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월가에서도 어느 IB가 맞췄나라고 봤을 때 맞춘 IB가 없었어요. 예, 그만큼 정말 좀 생각보다 물론 뭐 포인트가 0.1포인트, 0.2포인트 정도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주거비에 따른 어떤 CPI가 살짝 상승을 했다. 이번 PCE도 마찬가지로 뭐 시장의 컨센서스를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안에서 0.1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겠죠. 하지만 지금의 그 물가 상승률을 좀 봤을 때 그 제니 옐런 재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물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속도보다 임금 상승의 속도가 더 높아서 지금의 미국 사람들의 소비는 여전히 좋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 자체가 잡히기가 사실 단기적으로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연준의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약간의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PCE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큰 기대를 해서 물가가 확 잡히는 그러한 시그널을 주고 또는 뭐 노동 시장이 확 잡히는 그런 시그널을 줘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그래도 조금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겠지만은 아직은 우리가 그런 기대를 좀 하기에는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사실 지난주에도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지표가 여러 개가 좀 나왔지만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많이 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단추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단추가
어찌 보면 조금씩 멀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기분이 좀 듭니다. 예. 뭐 금리 인하 원래 1월 한다고 했다가 3월로 미뤘다가 예, 5월 했다가 6월 그러니까요. 했다가 이제 지금 예.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자꾸 이게 미뤄지니까 이제 이게 증시 상단을 좀 제한할 우려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저는 마지막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번 실적의 반출을 끝났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다시 매크로적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앞서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를 지속적으로 가늠하는 그러한 매크로 지표에 약간은 좀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의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이제 엔비디아부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이런 여러 가지 급등을 줬던 이런 종목들이 결국에는 어떤 호재성 기사로 이거를 이어갈지, 이런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시장의 관건일 것 같은데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올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죠. 예. 확실히 금리 인하가 올해는 제일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이 기다렸고 네. 3월에 해라. 그럼 이제 좀 그거를 빨로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다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또 한때 이런 또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수가 올라갔다가 발표 안 하니까 밀리고 그리고 오히려 또 나중에 또 그 이게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발표를 안 할 때 추가 매수를 해라. 뭐 이런 전략도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금리 인하가 올 하반기로 미뤄지는 거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우리 황현 팀장님도 여쭤보고 싶어요. 뭐 이 의견은 뭐 제가 한다고 해서 뭐 맞출 일도 없지만 네. 사실 저는 미뤄지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저는 올해 기준점을 금리 인하 한 번 하면 일단 주식 다 처분한다가 일단 첫 번째 제 계획이거든요. 근데 원래 뭐 3월 달이었다가 5월 달이었다가 이게 계속 앞당기는 지금 아예 뒤로 미뤄진 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지난주에 뭐 금리 인하가 뒤로 미뤄질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오히려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또 빠졌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씩 다 반영을 하고 있고 다만 이 금리 경로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시장이 좀 안정화될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 발표가 지나고 나서 또는 3월 FOMC가 끝나고 나서야 조금 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박정원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크로 보면서 그냥 계속 변동성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사실 그래서 지금 ETF 매매가 큰 의미가 없는 게 그렇다고 지금 뭐 우리가 인버스를 사기도 그렇고 레버리지를 사기도 좀 그런 장이거든요. 어차피 소부장 안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은 또 굉장히 잘 가고 또 안 되는 종목들도 굉장히 또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섹터 내에서도 똘똘한 종목들을 잘 선택해야 되는 종목장이다. 그렇게 정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생각해보니까 3월달 FOMC에서 다 플랫 나오네요. 네. 점도표. 그렇게 되면 어차피 네. 점도표가 발표되고 나서 또 거기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할 거기 때문에 3월 FOMC에 대한 중요도가 또 확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3월 FOMC까지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발표할 것인가? 어쨌든 안 하는 쪽으로 가긴 가지만 그렇죠. 거기서 또 이제 파월 의장의 멘트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똑같은 질문 우리 그 박현상 팀장님 금리에 대한 말씀. 네, 말씀 다 해주셨는데 지금 금리 인하가 조금 오래 남았기 때문에 플랫폼 주식들 잘 안 가고 있죠. 이제 그게 좀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알테오젠이 거의 20%까지 올라가거든. 바이오는 금리 인하에 안 좋은데, 아니 금리 인상이 안 좋은데 바이오는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강력한 호재가 있으면 움직이긴 한다는 겁니다. 시장에 임할 때 정말로 종목이 아예 먹히지 않는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렵긴 하더라도 난이도는 높지만 해볼 만한 시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즉 지금 입장에서는 6월 달 정도 가장 유의미하게 먼저 금리는 한다고 지금 나오긴 나오던데 그것보다는요. 지금 매크로를 보긴 보지만 오히려 개별 종목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도부터 한 3-4달 동안은 오히려 종목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목장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밸류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면서 이제 한 종목이나 한 업종에 몰빵을 하는 것보다는 좀 나눠가지고 이제 매수를 하는 방향. 그게 사실은 지금은 제일 안전할 것 같습니다. 기본이죠. 예. 네, 어쨌든 뭐 오늘 실망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뭔가 나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말을 못하니까 어쨌든 뭐 앞으로 나온 얘기들 우리가 쭉 같이 모니터링 해보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또 오늘만큼 핫하신 세 분 나오시죠. 이창환 부장님, 하창봉 대표님 그리고 최영동 대표님 내일 나오시니까 내일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내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